며느리 월급은 가족 공금이야. 그리고 증거도 없을걸?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 명의로 3억을 대출받아 놓고도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요? 4년입니다. 4년 동안 월급을 빼앗기고 아이를 낳고도 산후조리원 대신 시댁 걸레를 잡았습니다. 친정아버지 제사 때는 왜 내가 돈을 써? 라는 말에 아버지 문상조차 가지 못했죠. 그리고 남편의 외도. 시어머니가 자기 회사 직원을 붙여서 바람 피우게 만든 겁니다. 제가 지쳐서 아무것도 못 챙기고 나가게 만들려고요. 저는 재산 다 포기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친권 소송이었습니다. 무능력자한테 애 못 맡겨.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제가 왜 4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는지, 당하면서도 가계부에 뭘 적어왔는지, 조용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국세청 후배 번호를 누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어머님, 증거요? 그건 제 전문 분야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실화 보따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서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빛이 닿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혼 서류 위에 빨간 도장이 찍히는 순간 채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을 끝내는 안도감, 그리고 이제 시작될 일들에 대한 긴장감이 뒤섞인 떨림이었죠. 시어머니 정숙은 거실 소파에 깊숙이 앉아 팔짱을 낀 채 며느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진 채 올라가 있었고 눈빛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됐어. 이제 짐 싸.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채린이 도장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지만 채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짐은 이미 다 쌌어요. 그래, 뭐 쌀 것도 없겠지. 정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넓은 거실에 메아리처럼 퍼졌습니다. 고작 4년 살면서 뭘 들고 나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꺼져. 채린의 턱 근육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술 끝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본 정숙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뭐가 웃겨? 아니요, 그냥요. 채린이 이혼 서류를 또박또박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 사실 가진 게 좀 있어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숙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다시 가늘어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가진 게 있어? 뭘? 정숙이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채린을 아래 위로 훑어보는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뭘 가졌는데? 월급은 4년 동안 집에 다 넣었고 친정에서 뭐 받은 것도 없잖아.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장례비 우리가 보탰고.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채린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침묵이 정숙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말을 해. 뭘 가졌다는 거야?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채린의 대답은 짧고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의 미간에 주름이 깊게 파였습니다. 4년 동안 고개 숙이고 예예하던 며느리가 처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 봐라. 쫓겨나면서 허세는. 정숙이 다시 소파에 등을 기대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됐어. 빨리 꺼져. 시우는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그 말에 채린의 눈빛이 처음으로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숨겨두었던 칼날이 잠깐 드러난 것처럼요. 시우는 제가 데려갑니다. 뭐? 양육권은 저한테 있어요. 서류 확인해 보세요. 채린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정숙이 서류를 집어들었고 읽어내려가는 동안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준호가 왜 양육권을 포기해? 남편이 원하셨어요. 어머님께 말씀 안 드렸나 보네요. 채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정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구겨졌습니다. 준호 어디 있어? 하지만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자마자 방에 들어가 버렸으니까요. 채린은 그 모습을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4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아내 편을 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채린이 가방을 어깨에 메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잠들어 있는 3살 배기 시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 안기자 작은 손으로 채린의 옷깃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쉿, 괜찮아. 엄마가 안고 갈게. 채린이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숙이 현관 앞을 막아섰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 건데? 갈 데나 있어? 있어요. 친정도 없는 년이. 정숙의 입에서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채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화를 삼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바로 그때 채린의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채린이 한 손으로 시우를 안은 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뜬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채린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발신자는 김대식 이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강남 건물 5채 3월분 임대료 정산 완료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린이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정숙은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데? 뭐가 왔는데? 별거 아니에요. 채린이 정숙을 스쳐 지나가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3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채린은 시우를 품에 더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문을 나서기 직전 채린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조만간 다시 뵐 것 같네요. 뭐? 정숙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채린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은 채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채린의 뒷모습은 쫓겨나는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당당했고 어딘가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오래 참아왔던 일을 이제야 시작할 수 있게 된 사람처럼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채린은 잠든 시우의 이마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시우야, 엄마가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 채린의 눈에 잠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채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4년이었습니다. 숨죽이고 참고 견뎌낸 4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4년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채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그리고 이제 그것을 쓸 때가 왔다는 것을요. 건물 밖으로 나선 채린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외삼촌 김대식이었습니다. 채린아, 무사히 나왔니? 채린이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외삼촌. 이제 시작이에요.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12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아이용 매트가 전부였죠. 하지만 체린에게는 이곳이 4년 만에 처음으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체린은 시우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벗어나자 잠깐 인상을 찌푸렸지만 이내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체린이 아이의 이마를 쓸어내리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푹 자.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확인한 뒤 체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캐리어 안쪽 깊숙이 숨겨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체린이 책상 앞에 앉아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체린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록 2021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4년치 가계부 영수증 사본,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녹음 파일 목록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체리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지난 4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결혼 1년 차였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을 때 시어머니가 거실로 체린을 불렀습니다. 체린아, 앉아봐. 정숙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때의 체린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은 말이야, 며느리 월급도 가족 공금으로 생각해. 준호 월급이랑 내 월급 합쳐서 내가 관리할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체린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신혼 초 시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이 관리해 주시면 저야 편하죠. 그렇게 말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체리는 한 달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월급은 통째로 시어머니에게 넘어갔고 체린에게 돌아오는 것은 한 달 용돈 30만 원뿐이었습니다. 점심값, 교통비, 개인 물품 구입비까지 전부 그 안에서 해결해야 했죠. 어머님,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요. 용돈을 조금만 더. 뭐가 빠듯해? 다 어디다 쓴 건데? 아꼈어. 정숙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체리는 결국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아까워서요. 결혼 2년 차 체리는 시우를 낳았습니다. 출산 직후의 몸은 말할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부위가 욱신거렸고 모유 수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산후조리원에서 2주만 있다가 올게요. 체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산후조리원? 그 비싼 데를? 옛날 사람들은 미역국 먹고 다 일어났어. 집에 와서 쉬어. 내가 밥 해줄게. 하지만 정숙이 해준 것은 밥이 아니었습니다. 체리는 출산 3일 만에 퇴원해서 시댁으로 돌아왔고 그날부터 집안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기 보면서 설거지하고 아기 재우면서 빨래 널고 밤중 수유에 시달리면서도 아침마다 시어머니의 된장찌개를 끓여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있는데 내가 왜 밥을 해? 정숙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체린의 손이 파일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 시절 찍어둔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출산 후 한 달째 되던 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찍은 것이었죠. 푹 꺼진 눈, 부은 얼굴, 그리고 등이 굽은 채로 설거지하는 뒷모습. 체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혼 3년 차였습니다. 친정아버지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체리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금요일에 아버지 제사가 있어서요.
제사 음식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뭐, 내가 돈을 써? 시집 온 년이 왜 친정 제사에 돈을 쓰려고 해? 정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체리는 움찔했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제삿날인데요. 됐어. 그 시간에 시우나 잘 봐. 친정 제사는 내 오빠가 하면 되지. 시집간 딸이 뭘 나서려고 그래. 체린에게 오빠는 없었습니다. 외동딸이었으니까요. 어머니도 체린이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제사를 지낼 사람은 체린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결국 그의 아버지 기일, 체린은 제사에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밤늦게 혼자 베란다에 나가 아버지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딸이 불효했어요. 그날 밤 체리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요. 결혼 4년 차 체리는 우연히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 방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서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외출한 틈에 청소를 하다가 찾아낸 것이었죠.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대출 금액은 3억 원. 대출자 이름은 윤채린. 하지만 서명은 채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하게 흉내낸 흔적은 있었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의 필체였습니다. 채린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사문서 위조였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였습니다. 수백억 탈세범을 추적하던 시절 이런 서류를 얼마나 많이 봤던가요? 그때의 훈련이 떠올랐습니다. 체리는 떨리는 손을 억누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넣어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체린이 발견한 사실을 모를 것이었습니다. 원룸의 책상 위에서 체린은 그 서류 사본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출 실행일, 서명란, 그리고 보증인 이름. 보증인은 남편이었습니다. 체리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돈이 있다고 티내지 말라고. 사람의 진심을 보려면 가난한 척해야 한다고. 체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4년 동안 잘 봤어요. 저 사람들 진심을요. 체리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침대에서 시우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체린이 다가가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시우야, 엄마가 다 준비해놨어. 이제 곧 끝날 거야.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체린의 눈에는 지난 4년의 분노와 슬픔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무법인 건물을 나서는 체린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면접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국세청 특별조사국 경력 7년 그리고 수백억 규모의 탈세 사건을 여러 건 처리한 이력은 어디서든 통하는 것이었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시죠? 면접관의 마지막 질문에 체리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건물 로비를 지나 회전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체리는 멈칫했습니다. 눈앞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채린? 남자가 먼저 체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말끔했습니다. 체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진우 선배님? 진우였습니다. 대학 시절 3년 선배이자 법학과 학생회장이었던 사람. 졸업 후 검찰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는 들었지만 그 후로는 소식이 끊겼었죠. 와,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 웬일이야? 진우의 얼굴에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체린도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면접 보고 나오는 길이에요.
선배님은요? 나 여기 2층에 로펌 사무실 있어. 얼마 전에 독립했거든. 진우가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체리는 그제야 건물 간판을 다시 보았습니다. 서진우 법률사무소, 경제범죄 전문. 선배님, 검찰 나오셨어요? 응, 3년 전에. 이제 변호사로 먹고 살아. 진우가 웃으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간 있어? 커피 한 잔 어때? 진짜 오랜만인데. 체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 1층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진우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고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 국세청은 왜 나왔어? 특조국에서 잘 나간다고 들었는데. 체린이 커피잔을 감싸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퇴직했어요. 시댁에서 일 그만두라고 해서요. 아, 결혼했구나. 진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면접은 왜? 복직하는 거야? 이혼했어요. 지난주에요. 체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진우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체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체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진우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4년간의 월급 착취, 출산 직후에 가사노동 강요, 친정아버지 제사 참석 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도 모르게 실행된 3억 원 대출. 진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체린이 가방에서 서류 복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봐주실 수 있어요? 진우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그의 미간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이거 내 서명 아니지? 아니에요. 흉내낸 건 분명한데 제 필체랑 달라요. 이건 사문서 위조의 사기죄야. 대출금은 어디로 갔어? 시어머니 사업 자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정숙 디자인이라고 인테리어 업체 운영하시거든요. 진우가 서류 사이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체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우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선배님, 이건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귀찮으실 텐데. 뭐가 귀찮아? 경제범죄 전문이라고 간판 걸어놓고 이런 건 안 하면 간판값 못하지.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 숨은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체리는 진우가 원래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국세청에 아는 후배가 있거든요. 현직? 네. 현직 조사관이에요. 그 친구한테 협조 요청하려고요. 진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역시 윤채린이네.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 채린도 작게 웃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 편이 되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채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채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만요. 받아야 하는 전화예요. 채린이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전화를 받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네, 외삼촌. 진우는 커피를 마시며 채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채린의 표정이 진지하게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전화를 끊고 돌아온 채린의 얼굴에는 묘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외삼촌이에요. 이제 제 재산 제가 직접 관리할 때 됐다고 하시네요. 내 재산? 진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채린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꼬리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선배님, 저 사실 가진 게 좀 있어요. 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채린이 커피를 마저 마시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함을 꺼내 채린에게 건넸습니다. 일단 이거 가져.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채린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서진우 변호사, 경제범죄 전문,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깔끔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선배님.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 얘기만 잔뜩 했네요. 괜찮아. 앞으로 자주 보면 되지.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채린도 작게 웃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채린은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외삼촌에게 온 문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채린아, 서류 준비해뒀다. 시간 되면 사무실로 와라.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들, 이제 내가 직접 볼 때가 됐다. 채린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4년. 그 재산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숨기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 돈을 쓰는 순간 아버지가 진짜로 떠난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시우를 지키려면 그리고 4년간의 빚을 받아내려면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채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월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쓸게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힘으로요. 채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싸울 때였습니다. 세무법인 복직 첫 주가 지났습니다. 채린은 낮에는 컨설턴트로 일하고 밤에는 시우를 돌보며 그 틈틈이 시어머니의 사업체를 조사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4시간도 채 자지 못했지만 눈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복수라는 연료가 채린을 움직이게 했으니까요. 금요일 저녁 채린은 시우를 외삼촌 집에 맡기고 강남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채린은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슬랙스 차림, 어딘가 공무원 특유의 깔끔함이 묻어나는 인상이었습니다. 조현민이었습니다. 국세청 특별조사국 현직 조사관이자 채린의 7년 후배였죠. 선배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현민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채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도 방금 왔어. 고마워. 바쁜데 시간 내줘서. 무슨 말씀이세요? 선배님이 부르시면 당연히 와야죠. 제가 신입 때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요. 현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채린도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현민아, 오늘 부탁할 게 있어서 불렀어. 네, 말씀하세요. 채린이 노트북을 돌려 현민 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화면에는 정숙 디자인의 사업자 등록증과 최근 5년간의 매출 추이 그래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이 업체 알아? 정숙 디자인. 중소 인테리어 업체야. 현민이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숫자들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처음 보는 업체인데요. 근데 이거 왜요? 내 전 시어머니 회사야. 현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채린이 이혼했다는 소식은 이미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이 업체 매출이 최근 5년간 연평균 6억 정도야. 근데 세금 신고 내역을 보면 순이익이 거의 없는 것처럼 되어 있어. 채린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세금 신고서 사본이었습니다. 인테리어 업계 평균 순이익률이 15에서 20% 사이거든. 근데 이 업체는 3%도 안 돼. 말이 안 되지. 현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세청 조사관답게 채린의 말을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비용 부풀리기 정황이네요. 하청업체 쪽으로 돈이 빠지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봤어. 채린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세 개의 하청업체 명단이 나타났습니다. 정숙 디자인이 거래하는 하청업체가 세 군데야. 근데 이 세 군데 전부 주소가 이상해. 한 군데는 폐건물이고 한 군데는 주차장이야. 나머지 한 군데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주소야. 현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령회사네요. 전형적인 자료상 수법이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 유령회사들 대표 이름 좀 봐. 채린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세 개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나란히 떴습니다. 현민이 대표자 이름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세 번째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배준호? 이거 혹시 내 전 남편이야. 채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숨겨진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탈세하는데 남편 이름까지 빌려 쓴 거야. 물론 남편이 몰랐을 리는 없겠지. 현민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큰 사건이었습니다. 선배님, 이 정도면 정식으로 조사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한 거야. 공식 조사 전에 내가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싶거든. 정숙 디자인 매출 자료랑 세금 신고 내역, 좀 더 자세한 거 볼 수 있을까? 현민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현직 공무원이 외부인에게 자료를 보여주는 건 엄연히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채린은 그냥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7년 선배이자 자신에게 조사 기법의 기초를 가르쳐준 스승이었죠. 선배님, 저 이거 해드리면 징계받을 수도 있어요. 알아. 그래서 내가 거절해도 이해해. 채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현민이 잠시 채린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식 자료는 못 드려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아볼 수는 있어요. 공식 기록에 안 남는 선에서요. 고마워, 현민아. 정말 고마워. 채린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현민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선배님, 저 신입 때 생각나세요? 첫 현장 나가서 실수했을 때 다른 선배들은 다 혼냈는데 선배님만 괜찮다고 다음에 잘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진짜 감사했어요. 채린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선배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중에 선배님 힘들 때 제가 꼭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그 약속 지키는 거예요. 채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카페를 나선 채린은 외삼촌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우를 데리러 가는 길이었죠.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채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5년간 12억 이상의 탈세, 유령회사를 이용한 자료상 수법,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시어머니와 전 남편.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외삼촌 집에 도착했을 때 시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외삼촌 김대식이 거실에서 채린을 맞았습니다. 시우 잘 잤어. 저녁도 잘 먹고. 감사해요, 외삼촌. 맨날 맡겨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시우는 내 손자나 다름없어. 대식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채린은 잠든 시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자 작은 손으로 옷깃을 꼭 쥐었습니다. 채린아, 일은 잘 되어가? 네, 조금씩요. 증거 모으는 중이에요. 그래, 천천히 해. 급하게 하다가 실수하면 안 돼. 대식의 말에 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삼촌은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시우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는데 채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채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채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채린아. 정숙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채린은 그 부드러움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잘 알았습니다. 시우 잘 있어?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래. 이번 주말에 데리고 와. 선물 사줄게. 시우는 잘 있어요. 근데 이번 주말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채린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숙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뭐, 어렵다고? 네. 시우가 적응 중이라서요. 환경이 바뀌어서 좀 예민해졌거든요. 적응은 무슨 적응이야? 할머니 집에 데려오면 되지. 여기가 원래 시우 집이잖아.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채린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감정을 누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양육권은 저한테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은 안 데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육권? 양육권이 뭐 대단한 거라고. 정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채린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 같은 무능력자한테 애를 맡겨둘 수 없어. 친권 소송 들어간다. 채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세요. 법대로 하시면 돼요. 뭐, 저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법정에서 뵐게요, 어머님. 채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시우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 아이는 채린의 전부였습니다. 4년간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도,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유도 전부 시우 때문이었습니다. 채린은 잠든 시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평화로운 잠든 얼굴이 채린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시우야, 엄마가 절대 널 뺏기지 않을 거야. 약속해. 채린이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친권 소송 대비 자료. 채린은 밤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잠은 필요 없었습니다. 아들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밝아올 때까지 채린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조용한 원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채린은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한 여자의 SNS 페이지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이수빈, 28세. 프로필 사진 속 여자는 긴 생머리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외도 상대였습니다. 채린이 수빈의 존재를 알게 된 건 이혼 직전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본 카톡 대화창, 하트 이모티콘이 가득한 메시지들과 함께 찍힌 셀카 사진들. 그때 채린은 분노보다 허탈함을 먼저 느꼈습니다. 4년간 참고 견뎌온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채린은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조사관이었습니다. 수빈의 SNS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게시물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태그된 장소들을 메모하고 팔로워 목록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 채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빈의 팔로워 중에 정숙 디자인 공식 계정이 있었습니다. 채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린의 직감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수빈의 링크드인 프로필을 찾아냈습니다. 경력란에 적힌 내용을 보는 순간 채린은 숨을 멈췄습니다. 정숙 디자인, 디자인팀 소속,
2022년 3월 입사. 2022년 3월이면 채린이 결혼한 지 1년 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외도가 시작된 건 2023년 초, 수빈이 입사한 지 약 1년 후였죠. 채린은 천천히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회사 직원이 며느리의 남편과 외도를 한다? 너무 우연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채린은 정숙 디자인 사무실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채린은 선글라스를 쓴 채 창밖을 주시했습니다. 그때 수빈이 나왔습니다. SNS 사진보다 마른 체형이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약간 지쳐 보였습니다. 수빈은 혼자 편의점으로 들어가 도시락을 샀습니다. 그리고 건물 뒤편 벤치에 앉아 혼자 점심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채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이수빈 씨 맞으시죠? 수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빈의 표정에 경계심이 떠올랐습니다. 누구세요? 배준호 씨 아내였던 사람이에요. 아, 전 아내죠. 이제는 수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떨렸습니다. 저는 변명 안 들으려고 왔어요. 채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빈의 맞은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대답해 주시면 그냥 갈게요. 수빈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정숙 사장님이 시키셨죠? 준호 씨한테 접근하라고. 수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채린은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수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준호 씨가 좋아서. 수빈 씨. 채린이 조용히 수빈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 국세청에서 7년 일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얼굴 많이 봤거든요. 수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승진시켜준다고 했어요. 수빈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준호 씨 꼬셔서 이혼하게 만들면 팀장 자리 준다고. 저 그때 계약직이었거든요. 정규직 전환도 안 되고 잘릴 것 같았어요. 채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너무 찝찝했어요. 사장님은 약속 지켰어요. 정규직도 되고 월급도 올랐어요. 근데 저는 계속 죄책감이 들었어요. 수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채린은 한참 동안 수빈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이 여자도 시어머니의 장기판 위의 말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빈 씨, 나중에 필요하면 증언해 줄 수 있어요? 수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해야 한다면 할게요. 채린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할 말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채린이 원룸에서 시우에게 저녁을 먹이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채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윤채린 씨 맞으시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지긋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 박순자라고 해요. 고정숙 사장님 댁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채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댁 가사 도우미. 채린이 시댁에서 살 때 매일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아, 순자 이모님. 무슨 일이세요? 채린 씨,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체리는 시우를 식탁에 앉혀두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순자의 목소리에 울먹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15년을 그 집에서 일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체린 씨한테 한 짓들 저는 다 봤어요. 월급 뺏는 것도, 애 낳고 일 시키는 것도, 제삿날 못 가게 하는 것도 다 봤는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체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친권 소송한다고 시우를 뺏겠다고 하는 거 듣고 저는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그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순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저한테 해주실 말씀이 뭐예요? 체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한테 있어요. 사장님 금고에서 빼돌린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녹음 파일이랑 장부 사본이요. 사장님이 아들한테 한 말 다 녹음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사 장부 중에 이상한 거 제가 몰래 복사해뒀어요. 체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모님, 그거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려고 전화한 거예요. 내일 만나요. 제가 장소 문자로 보낼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체리는 한참 동안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체리는 순자가 알려준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순자는 검은 비닐봉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에는 USB 하나와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녹음은 USB에 있고 장부 사본은 이 서류예요. 체린이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모님, 정말 감사해요. 이것 때문에 혹시 위험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차피 저도 이번 달로 그만두려고 했어요. 더 이상은 못 있겠더라고요. 순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체리는 시우를 재운 뒤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폴더 안에는 녹음 파일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체리는 가장 최근 날짜의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야, 저거 쫓아내려면 내가 빌미를 만들어야지.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바보야. 내가 바람 피우면 되잖아. 이혼 사유 만들어. 그러면 재산 한 푼도 안 줘도 돼. 근데 엄마, 체린이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저것이 우리 집에서 한 푼도 못 들고 나가게 하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엄마. 녹음이 끝났습니다. 체리는 화면을 바라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외도가 시어머니의 짓이었다는 건 짐작했지만 이렇게 직접 들으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체리는 녹음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생했습니다. 3번을 들었습니다. 3번째 들을 때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가슴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체리는 녹음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원본 USB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체리는 잠든 시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우야, 엄마가 이제 증거 다 모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 체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대신 결의가 있었습니다. 핵심 증거가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였습니다. 등기우편이 도착한 건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체리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현관 벨소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집배원이 내민 서류 봉투에는 법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체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손에 들리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소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친권자 지정 청구의 소. 원고는 고정숙, 피고는 윤채린. 채린은 천천히 소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피고 윤채린은 현재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부적합하다. 피고는 세무법인에 복직하였으나 월 급여가 약 280만 원에 불과하여 아동의 교육 및 생활 환경을 적절히 보장하기 어렵다. 반면 원고는 안정적인 사업 수익을 바탕으로 손자의 양육에 필요한 충분한 경제력과 환경을 갖추고 있다. 채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경제적 무능력자, 양육에 부적합. 그 글자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4년 동안 월급을 착취당했던 건 누구 때문이었나요? 산후조리원도 못 가고 집안일에 시달렸던 건 누구 때문이었나요? 그런데 이제 와서 경제적 무능력자라고요. 채리는 소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가슴속에서 타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채리는 서진우를 만났습니다. 법률사무소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진우가 소장을 받아 읽는 동안 채리는 커피잔을 손으로 감싼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형적인 패턴이야. 진우가 소장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경제력 문제로 공격하는 거지. 채린 씨 월급이 280만 원이라고 적혀 있네. 네. 복직하고 첫 달 월급이에요. 세금 떼고 나면 250만 원 정도 손에 들어와요. 채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숨겨진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빠듯해요. 원룸 월세에 시우 어린이집 비용, 생활비 다 합치면 거의 남는 게 없어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채린 씨, 법원에서 친권을 판단할 때 경제력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야. 하지만 무시할 수 있는 요소도 아니거든. 알아요. 상대방이 경제력을 무기로 삼는다면 우리도 그에 맞설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 내 경제력을 증명할 방법 말이야. 채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번에 내가 가진 게 있다고 했잖아. 외삼촌한테 연락한다고도 했고,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채리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채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선배님, 저 사실 숨긴 게 있어요. 뭔데? 강남에 건물 5채 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예요. 진우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커피잔을 드는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았어요. 시가로 한 800억 정도 되고 월 임대 수익이 2억 5천만 원쯤 나와요. 진우가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났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잠깐 쳐다보았지만 진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800억? 월 2억 5천? 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겼어? 채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돈이 있다고 티내지 말라고. 사람의 진심을 보려면 가난한 척해야 한다고요. 진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채린이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어도 저를 사랑해 줄 사람인지. 그래서 숨겼어요. 외삼촌한테 재산 관리 맡기고 저는 국세청 월급만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시잖아요.
채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4년 동안 월급 뺏기고 출산하고 가사노동에 시달리고 결국 외도까지 당했어요. 제가 없는 줄 알고 그렇게 대했던 거예요. 진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안타까움, 그리고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 채린 씨, 진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내 경제력을 공개하면 소송은 이길 수 있어. 상대방이 경제력으로 공격하는 건데 내가 상대방보다 수십 배 부자라는 게 밝혀지면 그 논리가 무너지거든. 알아요. 이제 숨길 이유도 없고요. 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삼촌한테 연락할게요. 재산 서류 정리해 달라고요.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좋아. 그러면 소송은 문제 없어. 근데 진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탈세권이랑 사문서 위조권은 어떻게 할 거야? 그것도 같이 터뜨릴 거야? 채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선배님, 저 오늘 재미있는 정보 하나 입수했어요. 뭔데? 채린이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투자 설명회 초청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2주 후에 투자 설명회를 열어요. 정숙 디자인 확장 사업이라면서 투자자 50명 초청한대요.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모집할 계획이래요. 진우가 초청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구했어? 순자 이모님이요. 시댁에서 일하셨던 분. 그분이 초청장 빼돌려서 저한테 주셨어요. 진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채린의 계획이 뭔지 짐작이 가는 눈치였습니다. 설마 그 자리에서. 네. 거기서 다 끝낼 거예요. 채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투자자들 앞에서 탈세 증거 공개하고 사문서 위조 증거 공개하고 외도 조작 녹취록까지 전부 다 공개할 거예요. 그리고 제 정체도요. 진우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대담한 계획이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알아요. 근데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채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투자자들 앞에서 모든 게 밝혀지면 그 충격은 엄청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국세청 조사까지 들어가면 완전히 무너지겠죠.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러면 나도 준비할게. 국세청에 익명 제보 넣어서 설명회 당일에 현장 조사 나오게 할 수 있어. 정말요? 응. 증거가 이 정도면 조사 착수하기에 충분해. 시간 맞추면 돼. 채린의 눈에 희미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승리가 보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선배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하지 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진지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채린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채린은 시우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세상 모르게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시우야, 엄마가 이제 곧 다 끝낼게. 그러면 우리 행복하게 살자. 채린이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외삼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외삼촌, 재산 서류 전부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2주 후에 저랑 같이 갈 곳이 있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다, 채린아. 드디어 때가 됐구나. 외삼촌이 다 준비해 놓을게. 채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2주. 2주 후면 모든 게 끝납니다. 4년간의 굴욕과 분노,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체린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 사이로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체리는 외삼촌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 서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건물도 저 건물도 그리고 길 건너 건물도 모두 아버지가 남긴 것들이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발을 들이지 않았던 곳. 아버지의 흔적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 피해왔던 곳이었죠. 체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5층 사무실 문을 열자 외삼촌 김대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흰머리가 부쩍 늘었지만 여전히 듬직한 체격과 따뜻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체리나 왔구나. 외삼촌 오랜만이에요. 대식이 체린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4년간 조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앉아. 차 한잔 할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체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대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다 준비해뒀다. 여기 앉아서 같이 보자. 체린이 외삼촌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대식이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게 내 아버지가 남긴 재산 목록이야. 강남의 건물 5채. 전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서류에는 건물들의 주소와 시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체리는 천천히 숫자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건물 시가 180억, 두 번째 건물 시가 150억, 세 번째 건물 시가 160억, 네 번째 건물 시가 140억, 다섯 번째 건물 시가 170억, 총 자산이 약 800억이야. 4년 전보다 조금 올랐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거든. 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800억. 그 돈이 있으면서도 4년 동안 월급 뺏기며 살았습니다. 용돈 3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텼습니다. 친정아버지 제삿날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대식이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건 월별 임대 수익 내역이야. 5채 합쳐서 월 평균 2억 5천만 원 정도 들어와. 4년 동안 내가 안 쓴 돈이 쌓여서 지금 별도 계좌에 100억 넘게 있어. 100억이요? 체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쓰라고 할 때까지 내가 따로 관리해뒀어. 세금 떼고 건물 유지비 떼고 나머지는 전부 적금이랑 펀드에 넣어뒀어. 체리는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외삼촌, 저 4년 동안 이 돈 한 푼도 안 썼어요. 알아. 시어머니한테 월급 뺏기면서도 시우 낳고 산후조리원도 못 가면서도 한 번도 이 돈 생각 안 했어요. 체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식이 조카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체린아, 내가 왜 그랬는지 나는 알아. 형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씀하셨거든. 체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식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부가 그러셨어. 체린이한테 재산 물려주는 건 쉽다고. 근데 그 재산이 체린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을까봐 걱정된다고. 체린의 눈에 눈물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형부가 나한테 부탁하셨어. 체린이가 결혼하면 상대방이 진짜 체린이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지켜봐 달라고. 만약 아니면 그때 가서 재산 얘기를 꺼내도 늦지 않다고. 대식이 체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체리나, 미안하다. 외삼촌이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외삼촌. 체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어도 저를 사랑해 줄 사람인지. 그래서 4년을 버텼어요. 체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외삼촌, 저 사람 잘못 봤어요. 아버지한테 죄송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속인 놈들 잘못이지. 대식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체리는 눈물을 닦고 서류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받아낼 거예요. 4년 동안 당한 것 전부 다. 대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외삼촌이 도와줄게. 뭐가 필요해? 일단 재산 증빙 서류가 필요해요. 친권 소송에 제출할 거예요. 상대방이 저를 경제적 무능력자라고 공격하고 있거든요. 대식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씁쓸하면서도 통쾌한 웃음이었습니다. 800억 자산가를 경제적 무능력자라고? 그 사람들 눈이 어디 달린 거야? 몰랐으니까요. 저도 안 알려줬고요. 체린도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2주 후에 시어머니가 투자 설명회를 열거든요. 그 자리에 외삼촌도 같이 가주셨으면 해요. 투자 설명회? 네. 거기서 제 정체를 밝힐 거예요. 시어머니 앞에서, 투자자들 앞에서. 대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체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가지. 외삼촌이 직접 소개해 줄게. 내가 누군지. 체린이 외삼촌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외삼촌. 정말 감사해요. 사무실을 나선 체린은 서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다시 만나 친권 소송 반격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진우의 사무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재산 증빙 서류, 탈세 증거 자료, 사문서, 위조 증거, 외도 조작 녹취록. 4년간 모은 모든 것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진우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친권 소송은 100% 이길 수 있어. 내 경제력이 상대방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상대방의 범죄 행위까지 증명할 수 있으니까. 탈세권은요? 국세청에 익명 제보 넣었어. 투자 설명회 당일에 현장 조사 나오기로 했어. 체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완벽하네요. 아직 안 끝났어. 투자 설명회 당일 시나리오를 짜야 해. 진우가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타임라인이 떴습니다. 설명회 시작 후 30분쯤에 내가 입장해. 그때쯤이면 고정숙 씨가 투자 유치 발표를 시작했을 거야. 거기서 마이크 요청하고 증거 자료 공개해. 외삼촌도 같이 들어가요. 제 정체 밝힐 때 외삼촌이 직접 소개해 주시기로 했어요. 좋아. 김대식 이사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신뢰도가 더 높아지겠지. 진우가 타임라인에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조사팀은 증거 공개 직후에 들어오게 할게. 타이밍이 중요해. 투자자들이 동요하는 순간에 조사팀까지 들이닥치면 고정숙 씨는 완전히 무너질 거야. 체리는 화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뭔데?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세요? 저랑 선배님 대학 졸업하고 한 번도 안 만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 들이고 국세청 제보까지 해주시고. 진우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화면에서 시선을 돌려 체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야. 알잖아.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체린이 빙긋 웃었습니다. 진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일단 소송 끝나면 그때 얘기하자. 지금은 집중해야 할 때니까. 체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체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써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힘으로 제 이름을 되찾을게요. 체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처럼. 2주가 남았습니다. 2주 후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체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4년간의 인내가 드디어 빛을 볼 때가 왔습니다. 투자 설명회 3일 전이었습니다. 체리는 세무법인에서 퇴근하고 시우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온 뒤 원룸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거실 바닥에 앉아 블록을 쌓고 있었고 체리는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죠.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체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체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정숙, 시어머니였습니다. 이혼 후 친권 소송을 건 뒤로는 연락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전화를 한 걸까요? 체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체리나. 정숙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아니, 부드러운 척하고 있었습니다. 체리는 그 목소리에 숨겨진 계산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그냥 내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 다른 속셈이 있을 터였죠. 체리나,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자. 어차피 한 가족이었잖아. 지금은 아니잖아요. 체린의 대답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숙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이혼은 했지. 근데 시우는 내 손자잖아. 피는 못 속인다고 할머니가 손자 보고 싶은 게 그렇게 잘못이야? 어머님이 친권 소송을 거셨잖아요. 저를 경제적 무능력자라고 하시면서요. 그건 변호사가 그렇게 쓴 거야. 내 본심은 아니야. 정숙의 목소리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체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는 건 뭔가 불안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체리나, 솔직하게 말할게. 소송 취하하면 어떨까 해서. 네. 소송 취하하고 우리 합해 보자. 시우는 내가 키우고 대신 한 달에 한 번씩 할머니 집에 데려와. 그러면 내가 용돈도 좀 줄게. 어때? 체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송을 취하하겠다고요? 그것도 용돈까지 주겠다고요? 4년 동안 월급을 뺏어가던 사람이 이제 와서 용돈을 주겠다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웃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는 무슨. 내가 생각을 해봤어. 이렇게 싸워봤자 서로 피곤하기만 하잖아. 정숙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체리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를 눈치챈 것입니다. 체린이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정확히는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유를 시도하는 것이겠죠. 어머님, 저는 용돈 필요 없어요. 체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뭐? 소송도 취하 안 할 거예요. 법대로 할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정숙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체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설명회에서 뵐게요. 뭐? 설명회?
정숙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투자 설명해요. 3일 후에 하시잖아요. 저도 갈 거예요. 내가 거기 왜 와? 내가 뭔데?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초대받았거든요. 채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투자자로요. 전화기 너머로 정숙이 말을 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소리만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투자자로 와? 그날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럼 설명회에서 봬요, 어머님. 채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전화를 끊은 정숙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투자자? 그것이 무슨 돈이 있어서? 정숙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채리는 분명 빈손으로 시집왔습니다. 국세청 월급이 전부였고 그것도 4년 동안 전부 뺏어왔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재산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라고요? 미친 소리지. 허세야 허세. 정숙이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채린의 목소리가 너무 담담했습니다. 허세를 부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준호, 준호야. 정숙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준호가 나왔습니다. 눈이 충혈된 게 술을 마셨거나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왜 엄마? 채린이한테 전화했는데 이상한 소리를 해. 뭐라고 하는데? 설명회에 온대. 투자자로. 준호의 표정이 멍해졌습니다. 투자자? 채린이가?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돈이 있어서 투자자로 온다는 거야. 정숙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준호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허세 아닐까? 채린이한테 돈 있으면 내가 모를 리가 없잖아. 4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렇겠지? 당연하지. 친정에서 받은 것도 없고 월급은 다 엄마한테 줬잖아. 무슨 돈이 있어? 준호의 말에 정숙이 조금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간에 주름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상해. 그건 목소리가 너무 차분했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았다고.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 설명회 준비나 잘해. 투자금 50억 모으는 게 중요하잖아. 준호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정숙이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채리는 서진우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저 방금 시어머니한테 전화 받았어요. 뭐라고 하던데? 소송 취하하면 용돈 준다고 하더라고요. 회유하려는 것 같았어요. 진우가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황하기 시작했나 보네. 뭔가 눈치챈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정확히는 모르는 눈치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설명회에서 보자고요. 투자자로 간다고. 전화기 너머로 진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완전히 긁어놨네. 지금쯤 고정숙 씨 심장이 쫄깃하겠다. 그래도 괜찮겠죠? 너무 일찍 긴장시킨 건 아닌지. 아니, 잘했어. 이렇게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게 좋아. 불안하면 실수하거든. 설명회 당일에 더 쉽게 무너질 거야. 채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제보건은 어떻게 됐어요? 완료했어. 설명회 당일 오후 3시에 현장 조사 나오기로 확정됐어. 설명회가 2시 시작이니까 딱 1시간 후에 들이닥치는 거지. 완벽하네요. 이제 진짜 마지막 준비만 남았어. 시우는 어떻게 할 거야? 채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시우를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모든 싸움의 이유가 그 아이였지만 동시에 이 싸움으로 인해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외삼촌 집에 맡길 거예요. 설명회 당일에는 외삼촌도 같이 가시니까 외숙모한테 부탁드리려고요. 알았어. 잘 생각했어. 전화를 끊은 뒤 체리는 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정성스럽게 블록을 올리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체린이 다가가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시우야, 뭐 만들어? 성이요. 엄마 성? 시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체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성? 예쁘다. 시우가 엄마 지켜줄 거예요. 이 성에서 아이의 순수한 말에 체린의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체린은 시우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시우야. 근데 있지. 이번에는 엄마가 시우를 지켜줄 거야. 엄마가 성 만들 거야. 아무도 시우를 못 건드리는 성. 시우가 엄마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그란 눈으로 체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힘들어? 아니, 안 힘들어. 이제 곧 다 끝나. 체린이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그날 밤 체린은 시우를 재운 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일 후면 저 불빛 중 하나인 고급 호텔에서 모든 것이 결판날 것입니다. 체리는 옷장에서 단정한 정장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재킷과 흰색 블라우스, 4년 전 국세청에서 일할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아직도 맞았습니다. 4년 만이네. 체린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고개 숙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가자. 끝내러. 체린이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고 50명의 투자자들이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나직한 대화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단 위에는 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카락.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숙 디자인의 새로운 도약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숙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자신감 있게 울렸지만 눈은 연회장 입구를 향해 있었습니다. 3일 전 전화 통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투자자로 간다고요. 초대받았거든요. 설마 진짜 올까? 그것이 무슨 돈으로? 정숙은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정숙 디자인은 프리미엄 인테리어 시장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예상 수익률은 연 15% 이상이며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뒷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의 말이 끊겼습니다. 문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 서류 가방을 든 남자, 그리고 회색 양복의 중년 남자. 체린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우, 김대식.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든 마이크가 흔들렸습니다. 저것이 왜? 체리는 천천히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조용한 연회장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투자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왜 갑자기 들어오는 거지? 체린이 연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숙의 눈에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긴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 정숙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체리는 가방에서 초청장을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초대받았어요. 투자자로요. 그리고 체리는 정숙 옆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요청했습니다. 잠시 마이크 좀 빌릴게요. 투자자분들께 알려드릴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정숙이 마이크를 뺏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체린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숙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체린이 마이크를 입에 가져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저는 윤채린이라고 합니다. 고정숙 씨의 전 며느리입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전 며느리? 왜 전 며느리가 여기에? 오늘 여러분께서 투자하시려는 정숙 디자인에 대해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채린이 손짓했습니다. 진우가 노트북을 연회장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야, 이거 당장 꺼.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료가 떴습니다. 정숙 디자인의 매출 내역과 세금 신고서 비교표였습니다. 정숙 디자인은 지난 5년간 약 3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금 신고된 금액은 18억 원에 불과합니다. 채린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차액 12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유령회사 세 곳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전형적인 자료상 수법이죠. 투자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탈세를 했다는 겁니까? 정숙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것이 앙심 품고 거짓말하는 거야. 체리는 대답 대신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이건 제 명의로 실행된 3억 원 대출 서류입니다. 하지만 이 서명은 제 것이 아닙니다. 사문서 위조죠. 체린이 서명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도 있습니다. 이 서명은 고정숙 씨의 필체와 일치합니다.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투자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정숙이 연단에서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체린이 세 번째 자료를 띄웠습니다. 녹음 파일 재생 화면이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야, 저거 쫓아내려면 내가 빌미를 만들어야지.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바보야. 내가 바람 피우면 되잖아. 이혼 사유 만들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연회장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이혼 사유를 만들기 위해 아들에게 외도를 지시한 녹취록입니다. 체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료가 떴습니다. 영상이었습니다. 골프장에서 드라이버를 휘두르는 정숙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올해 2월 15일에 촬영된 겁니다. 같은 날 고정숙 씨는 저에게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병원비를 요구했습니다. 200만 원이요. 연회장에서 한숨소리와 혀를 차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외삼촌 김대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로 연단 위에 올랐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식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렸습니다. 저는 강남 김씨 부동산의 김대식입니다. 그리고 윤채린 씨는 제 조카입니다. 투자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남 김씨 부동산이라면 강남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형 부동산 회사였습니다. 윤채린 씨는 강남에 건물 5채를 소유한 약 800억 자산의 상속녀입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800억? 저 젊은 여자가 대식이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고정숙 씨, 당신은 800억 자산가를 4년 동안 현금 인출기 취급했습니다. 월급을 뺏고 명의를 도용하고 심지어 쫓아내기 위해 아들에게 외도까지 시켰죠. 정숙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연단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투자 철회하겠습니다. 저도요. 이런 회사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사기꾼 아닙니까? 이건 계약 철회 선언이 연속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정숙이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잠깐요,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저것이 거짓말을. 바로 그 순간 연회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신분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국세청 특별조사국입니다. 고정숙 씨, 정숙 디자인 대표 맞으시죠? 정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탈세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저는 지금 몸이. 정숙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사장님, 직원 한 명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조사 후에 가셔도 됩니다. 일단 일어나시죠. 정숙의 연기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들이 정숙의 양팔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정숙이 채린을 노려보았습니다. 눈에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너 이렇게 안 될 줄 알아? 내가 가만 안 둬. 채린은 천천히 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은 4년 동안 저를 현금 인출기라고 부르셨죠. 기억하세요? 채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근데요, 어머님. 채린이 정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ATM이 은행 주인이었네요. 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사관들이 정숙을 데리고 연회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연회장에 남은 건 술렁이는 투자자들과 연단 위에 선 채린뿐이었습니다. 채린은 천천히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4년간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는 떨림이었습니다. 진우가 다가왔습니다. 채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고했어. 끝났어. 채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외삼촌 대식이 채린 옆에 섰습니다. 채린아, 형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다. 잘했어. 채린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다 끝났어요. 채린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연회장 밖으로 나가는 정숙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4년간의 굴욕과 분노,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채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4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마침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법원 출입구를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탈세와 사문서 위조, 그리고 800억 상속녀 며느리 이야기는 이미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고정숙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앉은 변호사가 무언가 말했지만 정숙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3개월 전 투자 설명회에서 보여주었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초라하게 늙어버린 모습이었죠. 탈세 혐의 12억 원 및 사문서 위조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말이 끝나자 법정 뒤쪽에서 한숨소리와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돌려 방청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채린과 마주쳤습니다. 채린은 아무 표정 없이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4년간의 감정은 이미 투자 설명회에서 전부 쏟아냈으니까요. 정숙이 법정 경위에게 이끌려 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채린을 노려보았지만 채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뒷모습이 법정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사건 재산분할 청구 소송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원고 윤채린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 배준호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어머니 뒤에 숨어 있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구속되고 유령회사 대표로 이름이 올라 있던 것까지 밝혀지면서 그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권자 지정 청구에 대해서는 미성년 자녀 배시 후에 단독 양육권을 모 윤채린에게 부여합니다. 채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옆에 앉은 진우가 채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끝났어. 이겼어. 채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흐르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이크가 채린의 얼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윤채린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800억 상속녀가 왜 4년간 재산을 숨기셨나요?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채린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채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4년 동안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크들이 채린의 입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월급을 뺏기고 명의를 도용당하고 친정아버지 재산날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저한테서 뺏을 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를 붙잡아둔 거였습니다. 채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제 이름으로 삽니다. 채린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윤채린입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채린은 기자들 사이를 지나 걸어갔습니다. 진우와 외삼촌 대식이 양옆에서 채린을 호위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계속되었지만 채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채린은 세무법인에서 파트너 컨설턴트로 승진했습니다. 국세청 특조국 경력에 더해 이번 사건을 통해 그녀의 능력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기 때문이었죠. 동료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채린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채린에게는 세무법인 일보다 더 중요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채린은 외삼촌과 함께 강남의 건물 중 하나를 방문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의 1층과 2층이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로 할 거야? 대식이 물었습니다. 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 좋을 것 같아요. 뭘 만들 건데? 여성 경제적 자립 지원센터요. 대식이 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채린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처럼 결혼하고
경제권을 빼앗긴 여성들이 많아요. 월급을 통제당하고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재무 교육도 하고 취업 연계도 해주고 법률 상담도 해주고요. 대식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형부가 좋아하시겠다. 내가 재산을 이렇게 쓰는 거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니까요. 의미 있게 쓰고 싶어요. 채린이 빈 공간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곳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6월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채린은 시우의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모래사장에 부드럽게 밀려갔습니다. 시우가 맨발로 물가를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엄마 봐. 조개. 시우가 작은 조개를 들어 보였습니다. 채린이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예쁘다. 시우가 찾았어? 응. 엄마 줄 거야. 시우가 조개를 채린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하얀 조개였습니다. 채린은 그 조개를 소중하게 손에 쥐었습니다. 고마워, 시우야.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시우가 채린의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안 힘들어? 채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살배기의 맑은 눈동자가 채린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응, 이제 안 힘들어. 채린이 무릎을 굽혀 시우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부터 계속. 시우가 환하게 웃으며 채린을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팔이 채린의 목을 감쌌습니다. 채린도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우였습니다. 바닷가 근처 카페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채린과 시우가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진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채린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진우는 말할 것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품어왔던 마음을요. 그날 저녁 채린입니다.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에서도 기자들 앞에서도 시우 앞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도 후회 안 해요. 그 4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도 알게 됐고요. 채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제 이름으로 잘 살아볼게요. 시우도 잘 키울게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 좋은 곳에 쓸게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 돕는데요. 채린이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눈물 속에서 피어난 미소였습니다. 보고 있죠, 아버지? 딸 잘 살고 있어요. 납골당을 나선 채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질녘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처럼요. 채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4년간의 어둠이 끝났습니다. 이제 빛이 시작되었습니다. 채린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월에 시작된 이야기가 6월에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윤채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 석양이 채린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월급을 뺏기고 명의를 도용당하고 그렇게 참았던 4년, 그 시간 동안 며느리는 자기 이름을 되찾았고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참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 한 줄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짧은 말이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증거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의 하루도 따뜻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라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